획 지나가듯 내 첫사랑은 완성되었다. 그리고 완성되는 순간 비스듬히 금이 가버렸다. 하지만 혹시 말이다. 사태는 너무 늦었고 난 너무 늙었지만 말이다. 만약 P형이 그날 밤 그 비스듬한 화분방에서 몸을 살짝 기울여 내 귀를 버찌 열매처럼 빨갛게 물들이며 이렇게 속삭여 주었다면 어땠을까? 너 요즘 고민이 뭐니? 난 네가 너무 나를 닮아서 정말 걱정이다. 내 정원의 붉은 열매. 권여선. 내가 베란다에서 식물을 키워보려 한다고 하자 현수가 말했다. 물구멍 없는 화분에 키워. 현수는 긴 대젓가락을 능숙하게 놀려 자기 앞접시와 내 앞접시에 부추만두 하나씩을 내려놓았다. 얼마나 사뿐히 집었던지 얇은 찹쌀피에는 젓가락에 눌린 자국조차 없었다. 물구멍이 없는 화분이 얼마나 혁명적인지 모르지? 난 몰랐다. 현수의 말에 따르면 물구멍이 없는 화분은 디자인의 혁명이 아니라 진료의 혁명이라는 것이었다. 물이 빠지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흙의 발명이 화분의 물구멍을 없앴다. 못쓰는 소치나 냄비, 쓰레기통, 세숫대야 바가지 등등 어떤 그릇이나 용기도 화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 만두도 말이야. 현수는 젓가락으로 부추만두에 솟아오른 봉우리를 살짝 찔렀다. 안에 특별한 흙을 조금 담고 부추씨를 심으면 훌륭한 미니 화분이 될 수 있지. 멋지게 설명을 마무리한 현수는 와인을 마시고 만두피의 구멍에 입을 대고 즙을 빨았다. 흥미로운 얘기였다. 난 그 밖에 또 무엇이 화분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문득 내 입에서 이런 물음이 튀어나왔다. 그렇다면 방도? 방? 룸 말이야? 현수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다. 그렇지. 창문만 봉쇄한다면 이론상으로 충분히 화분이 될 수 있지. 방이 화분이 될 수 있다니 과연 혁명적인 일이었다. 방 정도면 정원도 되겠다. 순간 갑자기 내 머릿속에서 만두 속집이 터지듯 기억의 물방울이 톡 터졌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장면 하나가 떠올랐다. 마치 꿈에서인 듯 난 P형과 단둘이 걷고 있었다. 화사한 봄꽃이 만개한 주택가였다. 최근에 현수를 몇 번 만나면서 자주 겪는 일이었다. 오래전에 잊었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어둠 속 등대 불빛처럼 깜빡깜빡 떠오르곤 했다. P형을 생각할 때면 난 언제나 그 방을 떠올리곤 했다. 아니, 그 방을 떠올릴 때면 P형을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그때는 그런 식이었다. 만두의 피처럼, 식물의 화분처럼 선배라는 존재는 방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고 그 방으로 상징되었다. 한때 P형이 살았던 그 방, 난곡 주택가를 지나 한없이 언덕을 올라 녹슬고 칠이 벗겨진 초록색 철문을 밀고 들어가면 나타나던 그 방. 창문도 없던 그 방은 뒤집힌 화분처럼 한쪽 벽이 비스듬히 기울어 있었다. 그러고 보니 귀가 잘 들리지 않는 P형의 어깨도 그렇게 비스듬히 기울어 있었던 것 같다. 그렇다면 P형과 단둘이 걸었던 그 길은 난곡 주택가였던가. 내가 발이 넓은 현수에게 P형의 소식을 물어볼까 망설이는데 현수의 휴대전화 벨이 울렸다. 현수는 잘 들리지 않는지 휴대전화를 귀에 바짝 갖다 대고 통화를 했다. 현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뭐? 누가 죽었다고? 난 와인을 마시다 말고 잔을 내려놓았다. 누군지 모르지만 이렇게 추운 날에 죽다니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내일 새벽엔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내려간다고 했다. 알았어. 현수는 나를 쳐다보더니 휴대전화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카페의 실내는 난방이 잘 되어 더운 편이었다. 난 둥근 와인잔을 한 손으로 감싸고 천천히 돌렸다. 대바구니 보 위에 남은 2개의 만두가 찹쌀피가 마르면서 투명함을 잃고 화분처럼 굳어가고 있었다. 곰곰이 따져보니 P형과 함께 걸었던
봄꽃 만발한 주택가는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난곡 입구 주택가가 아니었다. 그때만 해도 난 P형의 방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그러니 P형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던 셈이다. 그때 나는 P형을 처음 만났다. 그날 나는 2시에 수업이 있었다. 일전에 내가 현수에게 사회과학 공부에 관심이 있다고 말하자 현수는 별일 아니라는 듯 이렇게 대꾸했다. 내가 공부하는 모임에 들어와. 서울 출신에다 재수까지 한 현수는 신입생답지 않게 노련하고 냉소적인 편이었다. 무엇에도 놀라거나 당황하는 일이 드물었다. 지방에서 갓 올라온 내게 현수는 대학 생활의 안내자이자 스승이었다. 그러나 여럿이 모여 책을 읽고 토론을 한다는 것이 그토록 조심스럽고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한 일이라곤 난 상상조차 못했다. 여러 번의 전원이 오간 끝에 모임을 이끄는 선배가 직접 나를 만나보고 결정하겠다는 통보가 왔다. 하참, 그때 난 속으로 탄식했다. 현수는 내가 하는 모임이라고 말해선 안 되었다. 아무리 내게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는 현수라 할지라도, 아니 그렇기 때문에 더욱 현수는 내가 참가하는 모임이라고 정확히 말했어야 했다. 현수의 작은 유치를 엿본 것 같아 난 그녀가 더 친밀하게 느껴졌다. 아무튼 그날 아침 현수는 나를 만나자마자 오후 2시에 교문 앞 서점으로 가보라고 했다. 수업이 있다는 내 말을 현수는 특유의 몸짓으로 가볍게 무시했다. P형이 2시부터 기다리겠다고 했어. 그 형은 10분만 지나면 가버릴 거야. 원래 바쁜 사람이기도 하지만 수업이야 한 번쯤은 빼먹어도 괜찮잖아. 유감스럽게도 난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수업이라 함께 못 가. 이과 수업들이 주로 그래. P형에게 네 인상착의를 말해뒀어. 그 형은 별 특징이 없어서 뭐라고 말해줄 수가 없네. 안경은 안 꼈고 좀 말랐고 어딘가 삐딱해. 문과였던 난 할 수 없이 2시 수업을 빼먹고 서점으로 갔다. 학교 옆이 등산로 입구여서 교문 앞에는 등산객들을 상대로 가벼운 안주감과 술을 파는 올망졸망한 노점들이 많았다. 서점 안에는 학생들이 10명 정도 있었는데 반 정도가 안경을 안 끼고 마른 학생들이었다. 그중 어딘가 삐딱한 사람이 없나 둘러보는데 누군가 내게 다가왔다. P형이세요? P형이 등을 돌리며 말했다. 일단 나가자. 난 그를 따라 서점을 나왔다. 난 현수가 내 인상착의를 어떻게 말했기에 그가 대번에 나를 알아보았는지 궁금했다. 나 역시 별다른 특징이 없었고 안경을 안 끼었고 좀 말랐을 따름이었다. 그와 다른 점이라면 성별이 여자이고 어딘가가 삐딱하지 않다는 정도인데 삐딱하지 않다는 것이 식별의 표지가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됐다. 집이 어디냐? 고향 말씀이세요? 뭐라고? 고향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 지금 사는 곳. 하숙합니다. 저쪽? P형이 턱으로 하숙촌 방향을 가리켰다. 네, 그럼 거기까지 좀 걷자. 하숙촌까지는 새 정류장쯤 되었지만 당시엔 누구나 그 정도 거리는 걸어 다녔다. 난 입학한 지 한 달도 못 되어 걷는데 자신이 붙었다. 그래서였을까? 처음 교내 미팅을 했을 때 난 파트너와 산책 삼아 교정을 한 바퀴 돌기도 했다. 3시간 넘게 걸렸지만 어느 쪽에서도 먼저 그만두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 쌀쌀한 기운이 남아있는 초봄이었는데도 우린 땀 범벅이 되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자마자 우린 허둥지둥 서둘러 헤어졌다. 그런 식으로 미팅에 성공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파트너에 대해서는 기억나는 게 없지만 오랜 산책의 막바지에 지친 몸을 이끌고 한 발짝씩 걸음을 뗄 때마다 지루하고 막막하던 느낌은 또렷했다. 아버지는 뭐 하시니? 회사 다니십니다. 회사? 네. 무슨 회사? 기계부품 같은 것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뭐라고? P형이 내 쪽으로 어깨를 기울였다.
기계 부품 만드는 회사라고요. 작지? 네? 이번에는 내가 P형 쪽으로 어깨를 기울였다. 회사 규모 말이야. 별로 큰 회사는 아닙니다. 그럼 맛집 꼽아네. P는 이렇게 말하고 누런 청자 담뱃갑을 꺼내 한 대 피워 물었다. 물론 맛집 꼽아였다. 하지만 맛집 꼽아는 자기가 맛집 꼽아라는 건 알지만 누가 맛집 꼽아라고 하면 도저히 참지 못하는 애네 빨강머리 같은 존재 아닌가. 아버지 뭐 하시냐는데 맛집 꼽아 다니십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난 살며시 그를 훔쳐보았다. 형은 눈이 작고 코가 뾰족하고 중키에 마른 편이었다. 흔한 격자무늬 셔츠에 베이지색 점퍼와 회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평범해 보였지만 선량한 인상은 아니었다. 뾰족한 코 끝에 날카로운 신문관에 영혼이 깃든 듯한 느낌이어서 난 다소 긴장하고 있었다. 담배 피우니? 안 피웁니다. 점심은 먹었어? 네. P형은 돌연 듣기 거북할 정도의 목 긁는 소리를 내더니 옆쪽으로 가래침을 탁 뱉었다. 상대가 누구든 자기의 관념과 습관을 변함없이 유지할 듯한 사람이었다. 하늘은 흐렸지만 구름이 얇아서 사방이 환했다. 주택가 담장에는 봄꽃들이 피어 있었다. 이런 시간에 이런 길을 P형과 같은 사람과 함께 걷고 있자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어딘가 삐딱하다는 현수의 말은 어깨에 관한 얘기였을까? 심성에 대한 얘기였을까? 아무튼 요는 P형과 내가 난곡의 그 삐딱한 방이 아니라 내 하숙집으로 향하는 주택가 꽃길을 걸었다는 사실이다. 통화가 오래 걸리리란 예상과 달리 현수는 곧 자리로 돌아왔다. 현수는 부고 전화를 받은 사람답지 않게 침착한 얼굴로 조금 전에 하던 식물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런 식의 지루하고 의미 없는 설명이 얼마간 이어졌다. 근데 누가 죽었대?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현수가 손을 번쩍 들어 올렸다.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신경 쓸 일이 아니야. 됐어. 이럴 때 현수는 만사에 시큰둥하고 성가신 일이라면 딱 질색하던 예전의 모습 그대로였다. 난 입을 다물었다. 사람이 죽었는데 됐다니. 뭐든 제대로 숨기지 못하는 내 표정에서 그런 비난의 기미를 알아챈 현수가 양보하듯 말했다.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자고. 난 현수에게 P형에 관해 물어보려던 생각이 말끔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현수는 예전부터도 P형에게 관심이 없었다. 어쩌면 속으로는 P형을 은근히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잠시 후 현수가 낮게 절규하듯 말했다. 내가 이래서 미친다. 난 앞접시에 놓인 새우만두의 피를 조금씩 뜯어내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현수는 왠지 모르게 흥분한 것처럼 보였다. 현수는 내 잔에 자신의 잔을 부딪힌 뒤 와인을 쭉 들이켜고 신경질적으로 입술을 핥았다. 입술 사이에 붉은 라인이 흩어졌다. 전에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도 나를 그렇게 보더라. 어떻게? 난 어물어물 말을 흐렸다. 전화로 누가 죽었니 많이 하는 얘기를 하다 끊으니까 기사가 차 돌릴까요? 묻더라고. 아니요, 됐어요. 그냥 갑시다. 했더니 말이 없어. 얼굴은 안 보이는데 괘씸해하는 기색이 뒤통수에 역력한 거야. 완전 싸가지구만. 사람이 죽었는데 됐다니. 뭐 그런 식이지. 가만히 생각해보니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현수가 이런 부고 전화를 받는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 싶었다. 현수는 외국계 보험회사의 매니저였다. 현수가 거의 15년 만에 내게 전화를 걸어와 자신의 직업을 밝혔을 때 난 적잖이 경계했다. 보험에 가입할 형편이 못 되는 몇 가지 이유를 급히 생각해내기도 했다. 그러나 현수는 나와 몇 번 만나면서 보험 얘기를 꺼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난 현수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이런 전화 자주 받나 보구나.
난 현수의 잔에 와인을 따르고 남은 것은 내 잔에 다 따랐다. 자주라면 자주고 한동안 잠잠하더니 또 시작인 거지. 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현수는 웨이터를 부르더니 새로운 종류의 만두를 더 시키고 종이봉투에서 와인 한 병을 꺼내 따달라고 주문했다. 여긴 코르키즈가 싸. 만두도 맛있는 편이고. 만두가 예쁘다. 실컷 즐겨. 예쁜 것도 비용에 포함되니까. 결국 나는 먼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뭐가 잠잠하다가 또 시작이라는 거야? 현수가 기다렸다는 듯 빙긋 웃었다. 그러자 미소년 같던 예전의 인상이 살그머니 고개를 내미는 듯도 했다. 산타 기억나니? 현수의 입에서 너무 뜻밖의 이름이 나오는 바람에 내 상체가 움찔했다. 산타? 산타 형 말이야? 현수는 어쩐지 내 반응을 재밌어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 산타랑 계속 연락하고 살았어. 그랬구나. 난 고개를 끄덕였다. 현수와 산타. 듣고 보니 그럴 줄 알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주사가 생긴 지는 몇 년 됐지. 한두 달에 한 번씩은 이런 전화질이야. 술 먹고 자면 밤마다 누가 죽는 꿈을 꾼대. 이미 죽어서 누워있는 사람을 볼 때도 있고 가끔은 자기가 누군가를 죽일 때도 있단다. 누가 진짜 죽은 건 아니고 진짜 죽긴 순 개꿈이지. 난 웃었다. 현수도 따라 웃었다. 참 어이가 없지. 이번엔 누가 죽었다는지 아니? 누구? 놀라지 마. 피형이 죽었단다. 술기운이 사르르 오르면서 손바닥이 따뜻해졌다. 와인은 술기운이 따스하게 오른다고, 그래서 오늘처럼 추운 날 마셔야 한다고 첫 병을 딸 때 현수가 말했다. 실제로 죽지 않았어도 산타의 꿈속에서 죽어있을 피형을 생각하자 자연스레 그 방의 전구 불빛이 은은하게 떠올랐다. 천장에서 구불구불 내려온 전선 끝에 매달린 전구를 와인잔 쥐듯 가볍게 감싸고 꼭지를 틀면 방 안가득 퍼지던 그 불빛. 그러고 보니 전구도 충분히 화분이 될 수 있었다. P형의 방은 난곡 입구 주택가를 지나 거의 언덕 꼭대기쯤에 있었다. 방의 한쪽 벽은 두부모를 비스듬히 내리친 듯 천장의 반 넘은 지점부터 급격히 기울어 있었다. 기운 벽면엔 앉은뱅이 책상과 유리문이 달린 찬장, 밥솥 같은 키 작은 가구나 물품들이 놓여 있었다. 다행히 물이 새지는 않았지만 벽지는 낡고 누덕누덕했다. 그래서 방은 이중으로 기운 듯한 느낌을 주었다. 천장이 기운 쪽에 작은 화분을 놓고 아늑한 다락방의 분위기를 낼 수도 있었을 것을. 그땐 아무도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았다. P형의 지도를 받는 신입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방에 모여 공부를 했다. 내가 하는 모임 운운했던 현수 역시 평범한 신입 회원에 불과했다. 공부가 끝날 즈음이면 한 선배가 라면과 술이 든 봉지를 들고 나타났다. 그 선배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우린 그를 산타 형이라고 불렀다. 산타 형은 별칭에 걸맞게 생닭을 사와 삶아주기도 하고 꽁치나 고등어를 넣은 김치찌개를 끓여주기도 했다. 어느 날은 잔뜩 취해서 아래쪽 주택가에서 닥치는 대로 꺾은 꽃으로 커다란 꽃다발을 만들어 오기도 했다. 그래서 봄꽃에 얽힌 내 기억이 뒤섞였는지도 모른다. P형이 진지하고 유머가 결여된 엄격한 느낌을 주는 선배였다면 산타는 경박하고 충동적이면서도 왠지 한없이 너그러울 듯한 느낌을 주는 선배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신입생들은 종종 집에 가는 척하고 그 방을 나와 산타와 어울리곤 했다. 이상하게도 P형을 따돌렸다는 사실에 대해 아무도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P형에게는 P형의 의무가 있고 그것은 이미 종료되었다는 시기였다. 그리고 우리의 신비로운 미꾸라지, 시냇물처럼 경쾌하고 조약돌처럼 매끄러운 산타와의 철렵 파티가 시작되었다는 시기였다. 난 한동안 산타를 내가 교제하는 어떤 범주에 넣어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선배라고 하기엔 존경심이 적었고 그저 아는 사람이라고 하기엔 위험할 만큼 가까웠다. 이상하게도 난 산타와의 술자리에서는 언제나 과음을 했다. 종래는 술을 못 이기고 탁자에 엎어져 골아 떨어지는 적도 많았다. 언젠가 잠에서 깨어보니 신입생들은 모두 가버리고 없고 산타만이 남아있었다. 산타는 혼자서도 술을 잘 마셨다. 내가 부스스 일어나자 산타는 술잔을 비워 내게 건네며 물었다. 너 요즘 고민이 뭐니? 산타가 종종 신입생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었다. 현수는 이런 식의 질문을 불쾌해했다. 후배들에게 억지로 고민을 쥐어짜내 실토하도록 만드는 악취미적인 질문이라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덜 떨어진 내가 경험한 산타의 질문은 달랐다. 그것은 소통을 열고 나를 자폐된 내부에서 끌어내 술자리로 미혹하고 내게 눈물을 분출할 기회를 주는 감격적인 말 건네미였다. 너 요즘 고민이 뭐니? 이 질문은 혹한의 시절을 견디게 해준 우리 세대의 겨울 간식과 같았다. 겉은 데일 정도로 뜨겁고 검고 위험하고 외설적이지만 속은 노랗고 부드럽고 질척하고 달콤한 군 고구마처럼 그 질문은 감격적이고 맛있었다. 고작 1살 많은 주제에 독한 어른인 척 했지만 21살의 현수도 산타가 한쪽 어깨를 부드럽게 쥐며 이렇게 물었을 때 똑같은 걸 느꼈으리라고 난 생각한다. 너 요즘 고민이 뭐니? 그날 난 울었던가. 어쨌든 산타가 마지막으로 내 귓가에 이렇게 속삭인 것만은 지금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난 네가 너무 나를 닮아서 정말 걱정이다. 그 말은 우리라기보다 은밀하고 달짝지근한 악마의 은총처럼 느껴졌다. 산타는 지금 지방대학에 내려가 있어. 현수는 새로 딴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교수는 아니고 도서관 부관장. 그것도 임시직이라지 아마. 현수의 말에 따르면 산타는 온갖 직업을 전전했다는 것이다. 나로선 그 이력을 듣기만도 숨차고 황홀했다. 부동산 중개업부터 병원 사무장을 거쳐 일식집 주방장까지. 종래는 직접 실내 포장마차와 건강식품 대리점을 연 적도 있다고 했다. 포장마차 할 때 내가 가서 홍합탕도 끓이고 서빙도 하고 그랬지. 손님 없으면 그냥 문 닫고 둘이서 퍼마시는 거야. 산타가 술 하나는 참 맛있게 먹었지. 그걸 보면 악연이다 싶으면서도 왜 그렇게 모든 게 용서가 되던지. 그렇다고 뭐 나한테 몹쓸 짓을 했다는 건 아니야. 주변 사람들한테 정말 천하의 몹쓸 짓 많이 하고 다녔지. 그런데 머리는 술술 빠져가는 인간이 좋다고 술 쪽쪽 마시는 걸 보면 그냥 내가 대표로 용서가 되더라고. 난 여전히 현수에게 P형의 소식을 묻지 못하고 있었다. 그땐 젊었다 그래도. 10년도 전이니 징그럽게 젊었지. 오늘 아침에 베갯잇에 덮어놓은 타월에서 머리카락을 9가닥이나 주웠어. 요즘 자면서 침도 흘리는 버릇이 생겼고 머리가 부쩍 빠져. 한 해가 저물어 가건만 어제까지만 해도 난 내 나이에 대해 별 느낌이 없었다. 현란한 이력을 가진 산타와 달리 난 누가 잘못 꽂아놓은 짝대기처럼 오랜 세월을 한 장소에 붙박여 살아왔고 남은 생에도 그렇게 살아갈 터였다. 그러니 나이 따위가 무슨 상관인가. 차라리 근속연수라든가 퇴직연한 같은 것이 내게는 더 실감있게 다가오는 숫자였다. 그런데 와인 탓인지 아니면 현수에게서 산타 얘기를 들은 탓인지 내 나이를 생각하자 그 숫자의 왼쪽 예각에 가슴이라도 찔린 듯 뜨끔했다. 노쇠 접시에 새로운 만두가 담겨 나왔다. 튀긴 듯한 길쭉한 만두는 양쪽 피가 열려 김밥 꼬투리처럼 색색의 재료가 살짝 내보였다. 화분이 깨졌네. 내 중얼거림에 현수가 만두를 잡으려던 젓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머리를 극적이며 나를 바라보았다. 못 알아들었나 싶어서 화분이 깨졌다고 하고 말을 반복하자 현수가 정색을 하고 물었다.
너 원래부터 무척 음흉한 인간이었던 거 넌 알고 있냐? 원래부터 음흉? 왜 안 물어봐? 뭘? 이봐. 너 옛날에 피영과 사귀지 않았어? 하참. 난 고개를 돌렸다. 다시 현수를 보았을 때 현수의 왼쪽 눈 흰자가 레드와인을 한 방울 떨어뜨린 듯 발그레하게 충혈되어 있었다. 너 실핏줄 또 터지려나 보다. 현수가 가방에서 컴팩트를 꺼내 왼쪽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투덜거렸다. 이거 심상치 않군. 내가 그 인간 때문에 평생 장애인이 됐다는 거 아니냐? 현수는 거울을 꺼낸 김에 얼굴 전체를 비춰보더니 혀로 입술을 싹싹 핥았다. 레드와인이 마실 땐 좋은데 이게 문제야. 근데 너 아니야? 정말 아니었어? 난 무어라 말해야 좋을지 몰랐다. 피형과 사귀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었다. 현수가 산타 이야기를 허물없이 털어놓았으니 나도 그에 상응할 만한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좋으련만 사실 나와 피형 사이에는 그럴 만한 비밀스러운 내용이 없었다. 현수가 이해한다는 투로 고개를 끄덕였다. 피형 말만 듣고 내가 오해했다면 미안하다. 난 또 방에 자주 드나드는 사이인 줄 알았지. 순간 차디찬 기운이 내 등줄기를 훑고 지나갔다. 난곡 꼭대기의 그 방, 천장이 기운 그 방에 내가 자주 드나드는 사이인 줄 알았다고? 현수는 도대체 이런 사실을 누구에게서 들었을까? 피형이 그런 얘기를 했어? 내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그렇지, 네가 안 했으면 피형이 한 거지. 현수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러고 보면 음흉한 건 현수였다. 그리고 경박하고 수다스러운 건 산타가 아니라 피형이었다. 터질 게 터졌다. 그날도 우리는 공부를 마치고 피형 방에서 우르르 나왔다. 산타가 우리를 사슴 몰듯 몇 정류장 떨어진 술집으로 몰아갔다. 말은 안 했지만 산타가 항상 피형 방에서 약간 거리가 있는 술집으로 우리를 데려간다는 걸 우리 모두 예민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날따라 현수가 평소보다 사납게 군다는 생각은 했지만 사태가 그렇게까지 진행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참다 못한 산타가 깐족깐족 대드는 현수의 뺨을 냅다 후려갈겼다. 그 바람에 현수는 쿵 소리가 날 정도로 심하게 머리를 벽에 부딪혔다. 현수는 약간 어리둥절한 얼굴로 머리를 문지르면서 우리를 쳐다보았다. 맙소사. 실핏줄이 터져 왼쪽 눈자위가 온통 새빨갰다. 우린 피를 본 박쥐떼처럼 일제히 산타에게 덤벼들어 비난을 퍼부어댔다. 현수는 잠시 조용히 앉더니 정신을 차린 순간 순식간에 술집을 뛰쳐나가 버렸다.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할 새도 없이 산타 또한 번개처럼 그 뒤를 따라 나갔다. 우린 당사자들이 없는 자리에서 그들의 미묘한 갈등에 대해 열렬한 토론을 했다. 내가 그 광경을 본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다. 옥에 화장실을 찾다가 골목으로 잘못 접어든 나는 차라리 한적한 곳에서 볼일을 볼 요량으로 내쳐 걸어 올라갔다. 난 산동네 축대 어귀에서 걸음을 멈췄다. 축대 주변은 마치 단풍나무 군락지 같았다. 가로등 불빛을 담뿍 머금은 단풍잎으로 둘러싸인 축대는 노랗고 빨간 알록달록한 조각볼을 두른 공단 이불처럼 아름다웠다. 그러나 무엇에건 담싹 덤벼들 줄 몰랐던 나는 그 풍경을 아름답다기보다 아깝다고 느꼈다. 어떤 봄꽃이 빛받은 가을 단풍보다 아름다우랴. 난 귀한 음식을 아껴 먹듯 축대 쪽을 조금씩 훔쳐보았다. 어쩌면 영어 단어를 외울 때 단어장을 한번 보고 M1 허공을 한번 보는 식으로 그 풍경 전체를 외우고 싶어 그랬는지도 모른다. 어느 순간 작은 소음과 미세한 움직임이 내 신경을 끌어당겼다. 불빛이 닿지 않는 축대 그늘, 폭이 좁은 공터 쪽이었다. 내가 처음으로 본 것은 어둠 속에 흔들리는 하얀 곡선이었다. 거기에 현수와 산타가 있었다.
나는 그 광경의 의미를 단번에 알아챘고 얼른 시선을 축대 위쪽으로 돌렸다. 난 왠지 모를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치는 슬픔을 느꼈다. 난 무작정 걷고 또 걸었으며 걸으면서 중얼거렸다. 너 요즘 고민이 뭐니? 그 질문은 주문처럼 나를 흥분시켰고 또 진정시켜 주었다. 난 난곡 입구까지 내쳐 걸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는 나무를 생각하듯 난 피형을 떠올렸다. 어쩌면 그 방을 먼저 떠올렸는지도 모른다. 곧 피형을 볼 수 있으리란 생각에 걸음이 급해졌다. 난 헐떡거리며 언덕을 뛰어 올라갔다. 피형이 그 방에 없으리란 생각은 들지 않았다. 오늘 여기서 자고 갈 거예요, 형. 문을 열자마자 난 숨도 고르지 않고 이렇게 외쳤다. 안전뱅이 책상 앞에 앉아있던 피형이 고개를 돌렸다. 일단 들어와라. 방의 따스한 전구 불빛이 단풍처럼 나를 수줍게 물들였다. 난 조심스레 들어가 앉았다. 피형은 발바닥을 문지르며 작은 눈으로 나를 힐끔 바라보았다. 난 피형의 눈이라기보다는 눈가, 눈을 둘러싼 갸름하고 길쭉한 윤곽만을 보았다. 술 먹었니? 네. 많이 먹었어? 네. 아니, 적당히.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적당히 먹었어요. 난 집게 손가락으로 고무장판에 눌러붙은 담뱃불 자국을 문질렀다. 피형은 여전히 책상 다리의 자세로 한쪽 발바닥을 문지르며 때를 벗겨냈다. 그때 그런 불결하고 위약적인 제스처가 일종의 진솔하고 리얼한 표현으로 이해되던 때였다. 그건 안 될 것 같다. 피형의 말이었다. 저 못 가요. 버스가 끊겼다는 뜻이었지만 말하고 보니 뭔가 그 밖에 다른 뜻이 포함되어 있어도 좋을 듯 했다. 난 덧붙였다. 안 갈래요. 조용한 가운데 오래 앉아있다 보니 자꾸 기운 벽 쪽으로 자세가 기우는 느낌이었다. 어쩌면 피형도 귀가 잘 안 들려서가 아니라 이렇게 기운 방에 오래 살다 보니 저절로 어깨가 한쪽으로 기울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 피형이 한참 만에 말을 꺼냈다. 네. 난 긴장으로 목이 잠겼다. 넌 술만 취하면 무턱대고 상대방을 좋아한다고 고백하는 버릇이 있어. 피형의 입가에 비웃는 듯한 실주름이 잡혔다. 순간 나는 장판의 담뱃불 자국에 집게 손가락을 댄 채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거 별로 안 좋은 버릇이야. 알지? 난 몰랐다. 그게 나쁜 버릇인지도 몰랐고 내게 그런 버릇이 있다는 것도 몰랐다. 그때 난 순간적으로 어쩌면 이건 피형이 지어내는 거짓말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왜 이런 모욕적인 거짓말을 지어낸단 말인가? 걸핏하면 술에 취해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버릇이 있다는 이 잔인한 말은 과연 진실인가? 아니면 사랑을 거절하는 피형의 위약적인 방식인가? 오늘은 내가 소주 한 병 사다 줄 테니까 그거 먹고 차 다니면 가라. 수치감이 밀랍처럼 내 몸을 휘감았다. 피형이 방을 나갔다. 슬리퍼 신는 소리, 부엌 덧문이 열리는 소리, 초록색 철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 희미하게 멀어지는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렸다. 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까지 귀를 기울였다.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자 난 벼락을 맞은 듯 옆으로 쓰러졌다. 벽이 기울어 방바닥과 예각을 이루는 곳에 머리가 닿았다. 난 그 자세 그대로 머리를 벽에 바짝 붙이고 있었다. 벽에는 아무리 밀어도 머리끝이 닿지 않는 빈 각이 있었고 그곳에 보이지 않는 분노의 뿔이 돋아나는 것 같았다. 역시 너희도 별 볼 일 없는 집단이었단 말이지. 위와 아래를, 안과 밖을, 푸른 꽃과 붉은 열매를, 위치와 차원을, 무늬와 여백을 모조리 한꺼번에 초월하고 극복할 듯 기염을 토하면서도 폭력이나 일삼고 여자 후배에 자고 간다는 말 한마디를 그렇게 통속적인 방식으로 해석하고 비난하고
배척하는 결박한 집단이었단 말이지. 난 몸을 일으켜 그 방을 나왔다. 다시는 혼자서 이 방의 문턱을 넘는 일은 없으리라 생각했다. 중간에 피형을 만날까봐 언덕길 중턱 골목에 잠시 숨어 있었다. 한참 만에 피형이 큰 봉지를 들고 나타났다. 피형은 슬리퍼를 끌며 언덕을 뛰어 올라갔고 난 반대 방향으로 뛰어내려갔다. 그제야 온몸이 저릿할 정도의 격심한 요의가 몰려왔다. 그 후로도 난 계속 그 방에 드나들었지만 공식적인 공부 모임을 할 때뿐이었다. 그날 밤 언덕길 중턱에서 그랬듯 난 피형과 멀어지기 위해 항상 숨이 가빴고 감전된 듯 아랫도리가 저렸다. 초겨울까지 우린 피형의 방에서 공부를 했다. 겨울방학이 시작되면서 공부 모임을 지도하는 선배가 바뀌었고 방도 그 선배의 방으로 바뀌었다. 바뀐 방도 남루하기 짝이 없었지만 천장이 기울거나 하진 않았다. 공부가 끝나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고 안주는 빈약하기 그지없었다. 우린 새로운 선배의 방에서 겨울 합숙을 했다. 합숙이 끝난 후에도 피형이나 산타를 볼 수 없었다. 그들의 소식조차 들을 수 없었다. 현수가 언뜻 말을 흘리길 산타는 감옥도 아니고 군대에 끌려갔다고 했다. 피형은 몰라. 알면서 불어 그런다는 투였다. 현수와 함께 도로변에 서 있는데 양 무릎이 꽝꽝 어는 것 같았다. 나도 이렇게 머리가 시린데 머리가 다 빠진 그 인간은 오죽할까. 그 인간이라면 산타일 터였다. 때론 위약을 떨고 위선을 떨며 세상 오만을 다 떨지만 자신을 평생 장애인으로 만든 대머리 산타를 아직도 따스하게 걱정할 줄 아는 것. 이게 현수의 매력이었다. 연말이라 택시는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내가 음흉했다는 말 무슨 뜻이야? 추위 때문에 말을 하는 게 무엇인가의 뚜껑을 억지로 여닫는 일처럼 힘들게 느껴졌다. 어쩌면 둔했던 건지도 모르지. 알면서도 의문을 떠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면 아둔해서 뭘 몰랐던 거겠지. 뭘 몰라? 이제 와서 무슨 상관이야. 난 어느 쪽이냐 하면 네가 차라리 음흉한 쪽이었으면 좋았겠다 싶어. 현수 역시 힘겹게 말을 잇고 있었다. 우리 옛날에 같이 공부할 때 내가 술 취하면 아무한테나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그랬니? 말끝이 얼음가루처럼 파슬파슬 부서졌다. 아무한테나 뭐라고? 사랑 고백하고 그랬냐고. 현수의 벌린 입에서 흰 김이 무럭무럭 났다. 기억 안 나? 너 한때 술만 취하면 벌떡 일어나서 사랑합니다 외치고 픽 쓰러졌잖아. 내가 그랬던가? 전혀 기억이 없었다. 그때 피형은 없지 않았어? 없었지. 산타가 은근히 따돌리고 그랬으니까. 우리까지 왜 그랬나 몰라. 참 좋은 선배였는데. 피형이 너 술버릇 가지고 뭐라 그러대? 아니, 그냥 알고 있더라고. 현수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피부가 굳어있어 그것조차 매우 힘겨운 움직임처럼 보였다. 산타가 얘기했겠지. 산타가 그런 짓을 잘했어. 후배들하고의 친밀감을 과시하는 얘기들. 눈 깜짝 안 하고 이간질도 잘 시키는 인간인데 뭐. 우리 얘기를 시시콜콜 떠들고 다닌 걸 나도 나중에 알았어. 우리 얘기라면 둘이 사귄 얘기겠다. 내가 아무리 아둔해도 그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렇게 보자면 내가 그 방에 혼자 갔던 걸, 자고 가겠다고까지 했던 걸 떠버린 피형도 마찬가지 아닌가. 난 단호하게 말했다. 피형이 뭐라고 했건 난 그 형과 사귀지 않았어. 의도와 달리 혀가 굳어 있어 내 말은 내 귀에도 어떤 누명에 대한 절박한 호소처럼 들렸다. 알았어, 알았다고. 피형이 네 하숙방 위치를 잘 알고 있기에 자주 드나드는 사이인가 보다 생각한 것뿐이야.
하숙방? 그러니까 현수가 자주 드나드는 사이인 줄 알았다고 말한 그 방은 난곡의 그 방이 아니라 내 하숙방이었단 말인가. 뇌의 한 부분이 얼어버린 듯 난 순간적으로 멍한 기분이 되었다. 현수는 피형에 관한 얘기를 몇 가지 늘어놓았다. 안타깝게도 요즘 근황이 아니라 모두 옛날 얘기들이었다. 그런데도 난 생판 처음 듣는 얘기뿐이었다. 현수는 아무렇지도 않게 피형 방에 자주 드나들었나 보았다. 언젠가 지나가다 들러서 밥을 해준 적이 있거든. 그런데 냄새가 너무 나더라고. 그 방이 워낙 더러웠으니까. 아니, 방이 아니라 밥솥에서. 방이나 밥솥이나 다 더럽고 다 화분이 될 수 있지. 현수가 그 방에 자주 들락거렸다는 사실에 난 다소 삐딱한 마음이 되었다. 너 취했냐? 글쎄, 뭐가 어쨌다고. 밥을 했는데 밥솥에서 냄새가 나서 밥을 먹을 수가 없더라니까. 그래서 뭐? 산타가 밥솥에 닭을 삶고 나면 아무리 솥을 닦아도 며칠 동안 밥에서 닭 냄새가 났다 했다. 산타가 생선탕을 끓이고 나면 피형은 며칠 동안 생선 비린내가 나는 밥을 먹어야 했다고 했다. 그 다음부터 현수는 산타가 무슨 안주를 만들겠다고 날뛰면 자기가 먼저 긴장이 되더라고 했다. 피형에게 또 무슨 냄새나는 밥을 먹이려나 싶어서. 참 무던한 사람이었지. 언젠가 피형이 네가 시 쓰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부럽더라. 네 하숙집에 갔을 때 그런 얘기 했다며. 야, 왔다. 먼저 타라. 난 현수가 열어준 뒷문으로 얼떨결에 택시에 올라탔다. 마지막으로 물어야 할 것이 남아있었다. 지금 묻지 않으면 영영 묻지 못할 것 같았다. 잠깐만 현수야. 현수가 빙긋 웃었다. 피형은 어떻게 지낸대? 몰라. 정말 몰라? 아, 몰라. 현수가 들고 있던 종이 가방을 내 무릎 위에 얹더니 차문을 쾅 닫았다.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기사는 말없이 요금계를 눌렀다. 택시 안은 어두웠다. 현수가 준 종이 가방에는 우리가 미처 마시지 못한 와인 한 병과 클럽 파일에 끼워진 연금보험 가입 증서가 들어있었다. 난 종이 가방을 바닥에 세우고 두 손을 맞잡았다. 기분이 나쁘기는커녕 현수의 작은 영악을 엿본 것 같아 언젠가처럼 유쾌해졌다. 백미러가 검어 기사의 얼굴은 볼 수 없었다. 디지털 시계는 새벽 1시 45분을 가리켰다. 난 머리를 받침대에 기댔다. 어깨에 힘이 풀리고 무릎에 감각이 없었다. 차는 다리를 건너 강변도로로 접어들었다. 차창 밖으로 온몸에 노란 꼬마전구가 박힌 나무들이 획획 지나갔다. 차가 속도를 내면서 차창을 스쳐가는 자잘한 노란 빛은 밤바다를 타고 흐르는 자디잔 야광 치어대의 무리처럼 보였다. 언젠가도 이렇게 어두운 배경 위로 흐르는 치어대의 형상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던 기억이 났다. 현관문을 닫지 못할 만큼 항상 신발로 넘쳐나던 하숙집 현관은 거의 텅 비어 있었다. 집안엔 아무도 없는 듯 했다. 난 친구와 방을 같이 쓰고 있었으므로 피형을 방으로 안내하는 대신 육중한 타원형 테이블이 놓인 식당으로 안내했다. 그게 주인 아주머니가 언제 들이닥쳐도 보기에 나쁘지 않을 듯 했다. 큼직한 황색 양은 주전자에는 진하게 우린 보리차가 가득 들어 있었다. 난 찬장에서 작은 냄비를 꺼내 물을 끓였다. 일회용 커피 믹스 2개는 방에서 가져왔다. 그 당시 하숙생들은 모두 커피 믹스와 차, 티백 같은 것을 각자 방에 갖춰놓고 먹었다. 찻잔 2개에 커피를 탔다. 피형과 나는 창가 가까운 테이블 끝부분에 마주보고 앉았다. 창 쪽에서 스며든 햇빛이 창틀 밑에 놓인 커다란 고무나무 화분을 지나 테이블 한쪽 면에 간신히 다다르려 애쓰고 있었다. 창가의 빛이 다을락말락하는 타원형 테이블의 둥근 부분과 나와 피형 사이에 선분을 잇는다면
멋진 활이 하나 만들어질 각도였다. 커피에서 희미하게 음식 냄새가 나는 듯 물을 끓인 냄비에 배어있던 냄새였는지도 모르고 어쩌면 테이블 중앙에 놓인 반찬 그릇에서 풍기는 냄새였는지도 모른다. 반찬 그릇들은 모기장 같은 푸른 망을 씌운 반구형 철사 틀 안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피형은 말없이 커피를 마시다 말고 문득 새장 같은 반구형 덮개를 살짝 들어 올렸다. 반찬은 깻잎 조림과 멸치볶음, 김구이 같은 것들이었다. 피형이 덮개를 내려놓는 걸 보는 순간 왠지 난 피형이 그 반찬들을 몹시 먹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피형은 내게 입학하기 전에 생각했던 꿈이라든가 입학한 후에 느낀 점이라든가 하는 것을 물었다. 난 테이블 표면에 긁힌 자국을 문지르거나 고무나무의 두꺼운 녹색 잎 위에 내려앉은 얇은 먼지를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을 했다. 난 시를 쓰고 싶은데 아버지는 고등학교 영어 교사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 대학에 들어와서는 거의 시를 못 썼는데 왠지 더 쓰고 싶지 않다는 것. 그렇다고 영어 교사가 되기는 더 싫다는 것.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것. 사회 구조나 현실 상황 같은 것을 알 수 있는 공부를 하고 싶다는 것 등과 같은 내용이었다. 모레 저녁에 모임이 있어. 그때부터 참석하도록 해. 피형은 난곡행 버스 번호와 내려야 할 정류장을 말해주었다. 6시 정각에 정류장에서 보자. 피형은 마지막으로 반찬 그릇을 덮은 반구형 망을 힐끗 쳐다본 다음 의자에서 일어났다. 난 이 정도 얘기를 하기 위해 피형이 왜 내 하숙집까지 와야 했는지 알 수 없었다. 모레 저녁 6시 정각에 정류장에 도착해야 할 존재가 나 자신이 아니라 저 반찬들이 아닐까 싶은 느낌마저 들었다. 아무래도 피형이 점심을 먹지 못해 그런 것 같았지만 사실 피형은 밥이나 반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내게 점심을 먹었냐고 물어봤고 반찬 그릇 덮개를 살짝 들었다 놓았을 뿐이었다.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말이거나 행동일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피형이 간 후에 서둘러 밥솥 뚜껑을 열어보았다. 밥은커녕 솥도 없었다. 그제야 난 밥솥에 코드가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 피형은 그것을 이미 보았는지도 모른다. 난 이상한 혼란에 휩싸여 물을 끓인 냄비와 찻잔 2개를 박박 닦아놓았다. 희미한 햇살이 서양창을 타고 테이블의 반쯤까지 들어와 있었다. 반구형 덮개의 그물 무늬가 반찬 그릇 위에 어른거렸고 검정 테이블 표면 위엔 물 많은 행주로 닦은 얼룩의 점선들이 치어대의 형상으로 남아있었다. 식당 안은 너무 고요하고 천연덕스러워 아무도 다녀가지 않은 듯했다. 난 조금 전에 피형이 앉았던 의자에 앉았다.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면서 나른한 느낌이 들었다. 조금 전 내가 앉아있던 의자 뒤편 벽에는 매일 한 장씩 뜯어내는 인력이 걸려 있었다. 4월 10일 황금당. 몇 시쯤 되었는지 몰라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애매한 시간이라는 것만은 분명했다. 난 한참 동안이나 어디론가 맹렬히 헤엄쳐가는 듯한 테이블 위의 치어대 무늬를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택시가 갑자기 방향을 꺾는 바람에 목이 심하게 흔들렸다. 속도에 불규칙한 완급에 난 급히 손잡이를 움켜쥐었다. 어이구, 죄송합니다. 뭐가 확 지나가는 것 같아서. 기사가 말했다. 대체 무엇이 획 지나갔을까 생각하는데 내 입에서 뜬금없는 말이 튀어나왔다. 그 방을 지나갑니까? 네? 어디요, 손님? 난곡을 지나가냐고요. 아, 난곡이요? 뭐 그렇게 가도 되죠. 택시기사의 얼굴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거기 요즘 땅값 엄청 올랐죠. 그리로 가나 이리로 가나 거리는 비슷해요. 난곡 쪽으로 갈까요? 아니요, 됐습니다. 그냥 가세요. 난 현수처럼 말하고 있었다. 다행히 기사의 뒤통수에는 별로 괘씸해하는 기색이 없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나는 피형이 살았던 그 방에 찾아가 본 적이 있다. 그때 그 동네는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한창 철거가 진행되고 있었다. 깨진 중국집 간판과 폐차된 차들, 산더미 같은 쓰레기들과 건물들의 검은 구멍은 그곳을 폐허처럼 보이게 했다. 그 방은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그러나 이미 사람이 살지 않는지 초록색 철문은 반쯤 떨어져 나갔고 주인집 현관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나는 철문 안쪽으로 발을 들여놓으려다 그만두었다. 다시는 혼자서 이 철문을 밀고 들어서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곧 허물어질 듯한 시멘트 담장 너머로 그 방에 닫힌 쪽문이 보였다. 쪽문에 달린 2장의 유리 중 하나는 깨져 있었다. 깨진 유리 안은 컴컴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유리 안쪽을 오래도록 들여다보고 있자니 방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소리에도 기울기가 있다면 한쪽이 비스듬히 기운 쇠잔한 소리였다. 곧 사라져갈 연약한 존재의 기침 같은,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의 흔적 같은, 어쩌면 그것은 뒤집힌 화분 속에서 오래전에 죽은 식물의 뿌리가 말라 쪼그라들어가는 버석거림 같은 것이었는지 모른다. 찻잔이나 술잔, 밥공기 같은 것이 결코 화분이 될 수 없던 시절에도 한쪽 모서리가 기운 사다리꼴의 그 방은 내게 충분히 훌륭한 화분이었다. 한때 나는 시루 속 콩나물처럼 동료들과 함께 그 방에서 쑥쑥 자라났다. 나와 동료들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존재함을 느낄 때마다 난 미칠 듯이 괴로웠다. 그 당시에 난 젊기 때문에 차이를 못 견딘다는 걸 알지 못했다. 젊기 때문에 차이를 과장하고 젊기 때문에 차이에 민감하다는 것을 몰랐다. 조사 하나, 어휘 하나에도 이고 살아야 할 하늘을 가르던 시절이었다. 술만 취하면 무턱대고 상대방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버릇이 있다고 나를 나무란 피형의 말은 지금 생각해보면 피형이 내게 건넨 최초의 농담이었는지 모른다.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자신도 나의 대책 없이 충동적인 술버릇을 알고 있다는 암시적인 표현이었는지 모른다. 그 말을 할 때 피형의 입가에 잡힌 주름은 비웃음이 아니라 장난기였는지 모른다. 내가 골목 모퉁이에 숨어서 지켜보았을 때 피형은 소주 한 병이 아니라 꽤 큰 봉지를 들고 숨차게 언덕을 뛰어오르고 있었다. 그 봉지 속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 짭짤한 포와 달콤한 과자들이 가득 들어 있었을까? 피형과 나 사이에 가로놓인 장벽은 무엇이었을까? 어째서 나는 나보다 고작 1살 많을 뿐인 따지고 보면 현수와 동갑인 21살의 청년에게 무조건적인 신뢰와 절대적인 관용을 기대했던가. 그때는 상상조차 못했지만 어쩌면 피형은 내가 자고 가기를 바랐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모든 상상이 사실이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다. 어딘가 삐딱하다는 현수의 말은 정확했다. 바람 부는 날의 빗줄기처럼 틀린 글자를 지우는 교정선처럼 어쩌면 비스듬한 바이어스가 피형의 삶을 긋고 지나갔고 난 그 빗금의 끄트머리에 걸려있다 제풀에 떨어져 나온 것뿐이었다. 차라리 술 취해서 아무에게나 사랑을 고백하는 버릇을 가졌던 게 나았다. 현수의 말대로 차라리 음흉한 쪽인 게 나았다. 기억에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은 그 많은 시간 속에서 아둔하고 자존감만 높았던 나는 나만 모르는 장소에서 나만 모르는 얼마나 많은 수치스러운 행위와 제멋대로의 오해를 반복했던 것일까. 내릴 곳이 가까웠다. 난 머리를 매만지고 자일리토를 씹고 콤팩트를 꺼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현수 못지않게 나이가 들어 있었다. 나름대로 주의했음에도 내 입술에 역시 희미한 자줏빛 와인선이 배어 있었다. 그토록 다른 성격에 그토록 다른 경로를 밟아 살아왔건만 우린 같은 불량기계에서 나온 중국 인형처럼 닮아 있었다.
컴팩트 뚜껑을 닫을 때 거울 표면 위로 현수와 내가 함께 손잡고 그곳까지 가게 될 노파의 초상 같은 것이 획 지나갔다. 순간 나는 종이봉투 속에 든 연금보험 증서를 떠올렸다. 전구를 감싸 쥐었을 때처럼 손바닥이 따스해졌다. 보험 증서는 마치 그곳까지 같이 가자는 현수식의 초청장 같았다. 무엇인가가 완성되는 순간은 그것을 완전히 잃고 잃었다는 것마저 완전히 잊고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우연히 그 언저리를 헛짚는 순간이다. 택시기사가 보았다시피 한겨울 새벽거리를 무서운 속도로 내달리는 심야 택시의 묵시록적인 관통 속에서 획 지나가듯 내 첫사랑은 완성되었다. 그리고 완성되는 순간 비스듬히 금이 가버렸다. 하지만 혹시 말이다. 사태는 너무 늦었고 난 너무 늙었지만 말이다. 만약 산타가 아니라 P형이 그날 밤 그 비스듬한 화분방에서 몸을 살짝 기울여 내 귀를 버찌 열매처럼 빨갛게 물들이며 이렇게 속삭여 주었다면 어땠을까? 너 요즘 고민이 뭐니? 난 네가 너무 나를 닮아서 정말 걱정이다. 어쨌든 P형은 첫눈에 나를 알아보았고 마치 꼬바를 마치 꼬바라고 분명히 말할 줄 알았던 내 첫 선배였으니 말이다.